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포와 파주에 대한 추가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3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30%쯤 된다고 밝혀 한국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포와 파주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김포와 파주가 추가로 규제 지역에 지정될 경우 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던 김포와 파주.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포와 파주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어제 지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음 달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와 파주 지역 외 풍선 효과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심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6억 선 정도 되는 그런 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남아있는 지역들이 광범위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개발 호재가 김포나 파주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권 쪽으로 자금들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서울 내 6억 미만 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질 경우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오를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추가 규제가 이루어질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30%로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뒤 이후 6월까지 70% 인하돼 세율이 1.5%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세율은 연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또 기재부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오는 12월 11일 기해 최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2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겁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250억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해소 문제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M&A 작업이 올스톱된 가운데 창업주인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과학적으로 30%쯤 된다 밝혔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몽골과 북한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며 한국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받는다 진단했습니다.
이어 반 위원장은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또는 36위에 들어간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후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2만 427세대가 분양에 나섭니다. 오는 7월 28일부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만큼 둔촌 주공 재건축,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전국에서는 7만 5천여 세대 분양이 예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업계에서 7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데 각종 규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수용 문제가 있는 만큼 분양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시마다 개인의 대기 자금이 저점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에 2,100선도 내줬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급락의 영향을 받으며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1.93% 하락한 2,093.4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12% 급락하며 734.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개인만 5,761억 원을 매수하며 저점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509억 원, 2,341억 원씩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도 개인만이 2,211억 원을 매수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1,242억 원, 882억 원씩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 업종과 현대차 등의 운송장비, 또 2차전지, 언택트 등 대다수 종목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SK바이오팜 상장 이슈가 있는 SK정도만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 대다수 종목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시젠과 제넥신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들과 또 미중 무역 분쟁 반사이익 기대감에 5G 관련 종목들 정도만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우려해 중국 업체를 배제하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또 에릭슨이 미국 이통사에 5G 장비를 나눠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서진시스템과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등 5G 관련 종목들은 하락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아무래도 위기 때마다 해결사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작용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아직까지 시장 상황은 괜찮은데 변수는 코로나 재확산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예측들이나 흐름들의 변화가 지금 조금 감지되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2차 팬데믹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부터 사실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차 팬데믹이라고 부를 때는 1차 팬데믹에서의 사망자를 최고 사망자 숫자를 넘어서는 시장이 다시 이제 유행이 왔을 때 우리가 2차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 재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라면 2차 팬데믹이라고 간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주가의 조정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전의 상황을 보면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 최대 조정폭이 약 11에서 한 12%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 2천에서 한 1950포인트 사이 정도가 이전의 경우를 보면 2차 팬데믹의 최대 조정치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전에 2차 팬데믹이 왔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교가 개학하는 시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시점부터 대부분 모두 2차 팬데믹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다르고 사망자 숫자에서도 아직까지 유의성 있는 차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2차 팬데믹으로 규정짓지 않는다면 조정은 생각보다 좀 이번 주 내에 좀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준이 계속해서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데 특히 주말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회사채에 대한 직접적인 매입에 대한 내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기업들이 가지는 하나의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미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와 2차 팬데믹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보신다면 이 부분을 하락 전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는 조정이라는 관점 내에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2차 팬데믹으로 규정을 짓느냐 마느냐를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해봐야 하고요. 이번 주에 미증시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밤에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이제 국내 증시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7월 2일이면 이제 SK바이오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쪽으로 몰려들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금이 있나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삼바와 비교를 해주셔도 좋고요. SK바이오팜발 증시 변동 예측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SK바이오팜 이제 대부분 이제 놀랄 정도로 30조 원이 넘는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동성이 과연 이제 증시에 어느 정도 방어효과 주는가? 지금 보시면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모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물량보다는 공모 물량 이후에 나머지 3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신약을 보유하고 있고 또 임상에 진행 중인 부분이 꽤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에 특히 바이오 쪽에서 기술 상장된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10개 중에서 7.5개, 약 75% 정도가 사실 공모가 밑을 밑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는 공모주의 경향이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를 넘어설 경우 대부분의 기간 차익 매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부분인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세에 물려있는 물량, 대주주 지분 물량, 기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약 지금 현재 한 5% 내외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시총은 약 한 5조 원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이전에 기술 상장된 업체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30조 원을 묻는 공모에서 탈락된 자금은 지금 현재 예측은 대부분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제약 바이오 업체의 셰어가 약 40%를 좀 능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최근에 신약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차별화를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업체들로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보면 이런 자금들도 아마도 2차적인 선택으로 코스닥의 그런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몰릴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론 헬스케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장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고평가 논란을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상당히 흐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아마도 이번에도 SK바이오팜은 유통 물량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한 개인들의 이슈를 좀 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유동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난 코스닥 이후의 시장은 아마도 전체적인 금액 대비로 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2차 랠리의 가능성이 제약 바이오 쪽에는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코스닥 쪽에 40% 캐파를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특히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2차 랠리를 만들고 훈풍을 불어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월 위기설 좀 여쭤볼게요. 오늘 갖고 내일이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6월 달에도 사실은 위기설이 있었어요. 7월도 위기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어떤 장세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6월 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월 초에 상승한 이후에
미국 시장의 급락과 함께 급락 이후에 조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수익 내기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위기설로 대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위기설이 많이 나오냐라는 부분은 결국 지금 장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올라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계속해서 위기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7월 달은 2차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가에 반영되고 있고 또 지금 8월 달도 상당히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9월 달 공매도가 제한 조치가 끝나면 그 직전인 8월 달부터 상당히 물량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8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6월, 7월, 8월 위기설은 아마도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과연 이제 이 부분들이 펀더멘탈 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되는가? 다른 부분은 첫 번째로 좀 따져봐야 되겠고 유동성을 누를 만큼 큰 악재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최근의 악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지난 증시를 보면 2차 팬데믹인데 2차 팬데믹이 실제로 왔다고 해도 조정의 폭은 과거 최대치를 계산했을 때도 10% 내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증시의 관련자들이 우려하는 직전 고점까지 내려갈 정도의 큰 위기가 오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결국은 조정은 또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하나의 매수의 기회가 되고 다만 지금은 직전 고점 근처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점을 넘어갈 종목과 그렇지 못한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가 나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아마도 이제 7월부터는 종목 성장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보시면 IT 주도 섹터 내에 순환매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물량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주도 섹터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도 섹터 쪽으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7월 장세에서 너무 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위기를 좀 기회로 활용하는 유동성 장세를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위기설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의 운반비 인상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수도권 소재 137개 레미콘 제조사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과도한 운반비 인상 요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운반비 15% 인상이라는 무료한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땅한 대응이 없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리려고 긴급히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제조사와 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운반비 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운반비 15%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라는 통보와 불응시 다음 달 1일부터 운송 거부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년보다 19%가량 떨어지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운반비 15%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레미콘 업계는 매년 꾸준하게 5에서 6% 운반비 인상을 해왔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5% 정도의 운반비를 올릴 계획이었지만 운송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동에 실망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김영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현장이 줄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유류비 100%, 식대 등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자신들의 소득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운반비 인상 요구, 파업 등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찾자고 당부했습니다. 운반 사업자들 여러분들은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건설 현장의 피해를 볼모로 과도한 운반비 요구와 집단 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내일까지 양측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건설 현장이 멈춰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이달 16일 독일에서 공개한 스마트폰 LG 벨벳에 대해 외신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IT 매체폰 아레나는 LG 벨벳의 카메라 성능과 관련해 동영상과 사진 촬영 모두 선명한 색감, 영상미,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 등을 제공한다며 보이스 아웃포커스는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어소리티는 이제껏 사용해본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음에도 불구하고 4,300mAh의 배터리를 적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IT 매체인 디지털 트렌드는 LG 벨벳의 오로라 그린 색상에 대해 벤틀리 버던트 모델을 떠올리게 할 정도라며 특히 햇볕 아래에서 더욱 빛난다고 호평을 내놨습니다. LG전자는 LG 벨벳 후면 글라스 아래에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 수준인 1마이크로미터 이하 간격으로 광학 패턴을 적용해 색감을 더 깊이 있고 입체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루전 선셋에는 이 광학 패턴 외에도 나노 물질 수백 층을 쌓아 올린 나노 적층 필름을 붙여 매력적인 색상을 완성했습니다. 곡선이 들어간 부영그룹이 전남 나주에 들어서는 한정공대에 40만 제곱미터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이 땅의 감정가액은 806억 원에 달하는데요. 부지를 마련할 비용이 해결된 한정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서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증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나주 부영CC 75만 제곱미터 땅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전공대에 기증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 땅은 한전공대를 짓는 데 쓰이는데 감정가액으로 806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술, 에너지 기술의 이제 세계화, 특화를 이제 위해서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 한전공대가 더 발전하기를 여러 방면으로 또 지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정원 1,000명 규모의 에너지공학 특화대학으로 설립됩니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에너지 클러스터를 형성해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부영그룹과 이승문 회장님의 뜻을 이어서 기증하신 부지가 미래 에너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주 CC 부지 40만 제곱미터가 한전공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한전공대 설립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멈춘 적이 없는 반도체 생산 라인의 비결을 알리는 영상 클린룸의 비밀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약 3분 길이의 이번 영상은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1라인을 520분의 1 크기로 축소해 만든 레고 모형을 통해 외부 먼지와 바이러스가 어떻게 차단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상에서는 먼지 뭉치들이 근무자에 달라붙어 라인에 진입하려 하지만 두 차례의 에어샤워로 대부분 제거되고 마지막까지 남은 작은 먼지들도 클린룸 내 공기 조화 시스템에 의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특히 클린룸에 설치된 고효율 필터는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나 각종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포집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합니다. 한편 이번 레고 모형 제작에는 하루 10시간씩 총 8일이 소요됐고 15,000여 개의 블록이 사용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디지털 사무 시스템 G스퀘어를 구축했다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글로비스 국내외 전 직원의 업무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물류 현장, 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된 랩톱 컴퓨터는 물론이고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